지각 출석해서 유검 무죄를 꺼낸 이재명 대표입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이재명 대표 피의자 조사만 3번째네요. 이 대표는 앞서 2번의 출석 때는 수십 명의 의원들과 함께 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혼자 검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화면을 만나볼 테지만 이재명 대표는 출석 전부터 이른바 지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진술서로 배치하실 건가요? 출석 관련해서 김용대 최고위 지도부도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 검찰의 다음 수순은 이제 뭐라고 보시나요? 자,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대표님 오늘은 좀 어떤 메시지 좀 강조하실 겁니까? 이따가 입장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자,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저 화면이 좀 비교적 잘 설명을 해놨어요. 네. 김은식 교수님. 네. 검찰은 원래 오늘 9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 오전 11시에 나가겠다. 뭐 여기서도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1시마저도 뭐 교통체증이 있었겠지만 정확히는 11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한 이 대표인데 이걸 검찰 시각에서 보면 지금 물어볼 거 많은데 1시간 50분이나 지각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2차 소환 때도 마찬가지였죠. 검찰은 가능하면 주중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을 택해서 갔고 그때도 좀 그러려면 일찍 나와달라고 했는데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는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11시로 늦춰서 했고 그것조차도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오면서 20분 늦게 검찰에 도착을 했고 심지어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난 1차, 2차 때와 달리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저도 그걸 생방송을 지켜봤습니다만 10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길었고 자신의 본 그 비리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 내용이 아니라 앞부분에 한 5, 6분 정도는 경제, 민생, 난방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보면서 느꼈던 그 인상평은 3번 정도 소환하니까 이제는 검찰의 소환에 출석한다는 것이 범죄 혐의자로서 검찰에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생방송이 되고 기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기 시간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의 어떤 장으로 활용한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뭐 최고위원의 발언처럼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예. 대놓고 굉장히 작정한 입장들을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저는 중요하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차 때 토요일 날 굳이 온다고 한 것은 주중에 일이 많다고 해서 토요일 날 온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 있는 날인데도 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과 시간 조율을 할 때 지금까지는 자기들 편한 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요일 날 왔고요. 오늘도 좀 일찍 땡겨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고 지금 와서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지난번 2차 때 났던 진술문 그 자체만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늘도 아마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번의 검찰 소환의 양상 등을 보면 소환은 오긴 오지만 사실은 묵비권으로 응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소환에 응했다는 명분과 보여주기로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어떤 그 필요성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오늘은 지지자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많지 않았는데 뭐 그럼에도 저렇게 승합차에서 손을 흔들면서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이라도 어떻게든 검찰청에 좀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 끌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인가요? 뭐 유 전 본부장의 말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권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 2시간 가까이 늦은 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마저도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보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인데 그 조사 과정을 두고도 이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고 신경전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신경전이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혹은 검찰 측만의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주중에는 야당 대표로서 민생 챙기는 일을 할 게 많으니 주말에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것도 또 검찰이었고요. 물론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을 비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평일에 나가기로 한 것이고 그 시간은 최고위원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해서 출석을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좀 본질적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로 가름하면서 본인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차차 좀 나오는 내용을 보고 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짧게만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제 시각과 뭐 음모론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오늘 11시에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11시 출석 예고한 것도 이런 뉴스와 뉴스의 대결 혹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1심 선고가 나왔을 경우 뭐 저기서 한두 마디 하려고 했던 전략과 뭐 이런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글쎄 뭐 증거는 없지만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뉴스의 프레임을 어느 쪽에다 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이 데스크들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2개가 일어납니다. 그럼 똑같은 사건 2개를 중에서 예. 어디를 생방송을 물려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예를 들어서 예상한 대로 아주 중형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디 이 카메라는 어디에 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역대 이제 많은 그 고위층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이렇게 검찰에 출두하는데 보면 이 시간대 출두하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점심 식사하시러 출두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출두하면서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점심 시간 또 1시간 동안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 출두하면 오전 조사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한참 뒤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정확히는 11시 22분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 하면 이제 주문하고 또 식사 와서 12시에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밤샘 조사는 어차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연히 맞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미는 뭔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3차례에 걸친 수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진술서만 내고 계속 이 진술서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무건 유죄라고 그러시는데 저렇게 자기가 시간 맞춰서 늦게 출두하고 하는 권력이 없는 분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는 뭐 대략적인 뭐 풍문을 주제로 뭐 곁가지로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대략 1,800자 정도의 입장문이라고 하는데 10분 정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FC 사건.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2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 입장문 내용 중에 핵심 내용도 그래도 좀 길게 준비한 이유가 사실은 오늘 이 대표의 여러 메시지 중에는 오늘 수사 관련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나마 있었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벌써 나를 부른 게 3번째고 성남FC 사건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번째 조사에서는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는가. 본인한테 물증을 검찰에 들이밀지 않았다.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증거라는 건 지금 단계는 공판 단계가 아니고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증거라는 거는 공판 단계에 가서 원칙적으로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이제 피고인한테도 공개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뭐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뭐 공개해라. 이거는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그 진행 상황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나 그 야당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조금이라도 수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하고 아주 이제 좀 강하게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수사 단계에서 어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수사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출석해서 말하는 그 워딩들을 보면 뭐 검사 독재, 유전 무죄, 무전 무죄 그리고 뭐 또 뭐라고 써? 무건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건 무죄. 네. 그리고 뭐 본인의 업보다 본인이 지금 이 업무상 배임이든 뭐 뇌물이든 이 굉장히 큰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인데 본인이 어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장한다는 레토릭을 보면 거의 다 정치적인 레토릭이에요.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계신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피의자로서 변호를 하고 계신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고 부디 좀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좀 사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인 변호사께서 레토릭, 정치적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수사 단계니까 재판과 공판이 아닌 지금 물증을 검찰이 내밀 때가 아닌 걸 더 누구보다 잘할 텐데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물증 얘기.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오늘 이 대표가 쓴 단어 중에 좀 저도 처음 듣는 단어가 있었어요. 회술래. 본인도 이제 검찰에 많이 소환이 되고 출석을 하니까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괴롭다. 공개 소환은 회술래와 같은 수치다. 죄인 처형 전에 얼굴에 회칠하고 사람들 앞에 돌게 하는 처벌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사실 쓸 정도로 오늘 그 메시지를 이 대표가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회술래. 일단 지금 이 대표가 11시 22분에 들어갔으니까 티타임도 생략했으니까 지금 이제 대략 한 7시간 정도, 지금 6시 6분이거든요.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좀 더 많은 질문,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고 결국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불공정한 사업이었고 이건 대표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까?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또 할 수 있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진술은 다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찰의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오늘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고를 했어요. 본인은 진술서로 가름을 하겠다. 검찰이 어떤 걸 물어보든 그걸 여당에서는 사실상 진술 거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인용을 하자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좀 다시 들어봤더니 이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이 원래는 4분의 1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처음에 썼던 속기서 내용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게 천화동인 1호 뭐 400억 가까이가 돈이 있다, 뭐 이런 걸 입증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를 입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대장동 녹취록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검찰 속기사는 다시 들여다봤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장동 일당 중에서 정영학이 제출했던 민간 속기사 작성거에 보면 김만배가 갖고 있는 49%의 지분이라는 것, 다시 49%의 반, 다시 말해 25%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한 명 소유로 돼 있지만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대선용 정치자금 저수지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 내가 아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걔네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 속기사가 아니라 검찰 소속된 속기사가 전체 문맥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 맥락으로 적어서 걔네라고 지금 확정했다는 거기 때문에 걔네는 여기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 걔네라는 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유동규가 아니라 정진상, 김용이라는 다수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걔네가 가진 거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만 천양지차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게요. 만약 저렇게 해서 검찰 소속 속기사가 작성한 것이 전후 맥락상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은 그 증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유동규 혼자 개인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과 같이 해서 결국 이재명 시장의 정치 자금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법리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두 번째는 또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저 대목, 다시 말하면 유동규나 김만배 개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로 들이대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진상, 김용이 구속 기소돼도 정영학 녹취록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방어 논리로 많이 했었어요. 그 방어 논리에 정영학 녹취록의 그 진실이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검찰이 새롭게 그 녹취록의 진실성인 어떤 그 녹취의 내용들을 저렇게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야기한 새로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거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 변호사님, 정영학 녹취록이 이 대장동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말지는 아직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봐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라고 표현하면서 이 녹취록의 얘기를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이걸 유동규 단 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걔네라는 표현, 이재명 시장 측, 뭐 정진상 전 실장, 뭐 김용 부원장 이런 얘기가 맞다면 이게 또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정영학 녹취록은 그동안 많은 내용들 그리고 양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공개될 때마다 사실 정치 진영에 따라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서 예. 좀 각자 또 유리하게 끌어와서 해석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영학 녹취록의 뭐 증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만큼 믿어줄지에 대해서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사건에서 정영학 그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곽상도 의원이 50억을 김만배 씨가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을 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방식들까지도 그 녹취록에 녹음이 되어 있었지만 맞아요. 재판에서는 그리고 판사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김만배 씨는 그때 그렇게 녹음된 건 맞지만 그것은 동업자들 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허언 또는 허풍을 떤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동일한 구조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 같은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동업자들 간의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허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김만배 씨의 진술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정영학 녹취록만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도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저 428억의 주인 그 수익을 정말 이재명 시장 측이 나눠 갖기로 했는지 이걸 이 대표에게 많이 따져 물을 겁니다.